1989년 9월 애플 최초의 노트북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애플 전 임원 장 루이 가세는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섰는데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 하나를 꺼내 대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실제 제품은 보다 거대한 캐리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직접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애플 컴퓨터 브랜드 네임인 매킨토시, 그 이름은 매킨토시 개발자였던 제프 레스킨이 즐겨 먹던 사과 품종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날 발표한 제품은 매킨토시 포터블이며 애플의 첫 번째 매킨토시 노트북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제품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판매가는 $6,500였는데 당시가 1989년이었으니 현 체감 가격으로는 한화 1,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포터블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두껍고 무거웠죠. 때문에 진정한 휴대용 노트북의 시작은 1991년 등장한 파워북이라 보기도 합니다. 최초의 파워북인 매킨토시 파워북 100은 애플과 소니가 함께 개발하고 생산을 소니가 맡았는데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무게를 7kg에서 2.3kg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당시 경쟁 제품보다 1kg 이상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가격도 $6,500에서 $2,300로 대폭 낮추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당시 애플의 고가 정책과 노트북 제품군임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가격 책정이었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노트북 디자인을 정립한 제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키보드의 위치를 상단으로 올리고 아래에 손목을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팜레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인팅 디바이스였던 트랙볼의 위치도 팜레스트 사이로 옮겼습니다. 이후 파워북의 키보드, 팜레스트, 트랙볼, 이 배열은 인체공학적 노트북 디자인의 표준이 되었고 현대의 거의 모든 노트북이 이 레이아웃을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경량형 모델인 파워북 듀오 시리즈, 100 시리즈 후속 파워북 500번대 시리즈가 이어서 출시되었는데요. 파워북 500 시리즈에서는 노트북 컴퓨터 최초로 터치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대 노트북의 혁신을 이끌어갔던 파워북은 1995년 큰 변화를 마주합니다. 바로 아키텍처 전환입니다. 애플은 지금껏 모토로라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애플은 모토로라 아키텍처의 한계를 느꼈고 파워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결정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PC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파워PC는 이에 대항하는 애플, IBM, 모토로라 연합이었죠. 파워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단순히 부품 하나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애플은 이를 추진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통해 이전 아키텍처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파워PC 맥에서 똑같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첫 파워PC 제품은 파워북 5300입니다. 그러나 파워북 5300은 배터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요. 파워북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를 발표하며 매킨토시를 빠르게 추격합니다. 애플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가는 모양새였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은 기존 운영체제를 버리고 새 운영체제를 골라 매킨토시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 후보들 중에서 채택된 것이 넥스트사의 넥스트스텝이라는 운영체제였습니다. 애플은 넥스트사를 인수했는데 넥스트사의 창립자는 재미있게도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난 후 넥스트사를 새로 창립했었는데요. 회사가 $4억 애플에 인수되면서 잡스는 자연스레 애플에 복귀하게 되었고 곧 CEO 자리를 되찾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잡스는 임시 CEO를 취임한 후 프로젝트를 전면 재조정하고 파워북 G3도 성공시켰는데요. 1997년 1분기에만 $7억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 위기에 놓였던 애플은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잡스의 복귀 후 첫 대표작은 1998년 발표한 아이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1999년에는 아이북도 출시했는데요. 파워북의 보급형 라인업으로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북 G3 클램쉘은 그 이름처럼 조개 껍데기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특이한 모양새와 컬러감일 수 있지만 당시 예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손잡이가 달린 것도 특징이었고요. 2001년 파워북 G4부터는 외관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소재가 되었는데요. 티타늄을 거쳐 알루미늄 소재로 정착되었고 파워북 G4의 디자인은 현 맥북 디자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G4에 이르러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북 G3 스노우와 아이북 G4도 파워북의 디자인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파워북과 아이북이라는 네이밍은 2006년까지만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또 한 번의 아키텍처 전환입니다. 애플은 파워 아키텍처를 버리고 인텔사의 X86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G4 프로세서의 후속인 G5 프로세서의 발열 문제가 심각한 데다 인텔 프로세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인텔 아키텍처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뮬레이터 로제타를 통해 기존 파워PC용 앱을 새 인텔 맥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이제
애플은 인텔 CPU를 탑재하게 되면서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 맥북을 공개합니다. 2006년 출시한 1세대 맥북은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를 채택했는데요. 그보다 인텔 CPU가 탑재되며 이때부터 윈도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2008년에는 알루미늄 유니바디 모델이, 2009년 이후 폴리카보네이트 유니바디 모델이 출시되었지만 소비자의 관심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쏠렸습니다. 특히 맥북 에어의 등장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라는 타이틀로 등장했고, 맥북 에어는 실제로 예쁘고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USB 포트를 한 개만 제공하는 등 확장성이 크게 떨어졌고, $1,799라는 가격은 성능에 비해 지나치는 것이었죠. 맥북 에어는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세대가 지나며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2008년부터 유니바디가 도입되며 디자인 완성도는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유니바디가 맥북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했고요. 큰 개선이 이루어졌던 때는 2011년 5세대입니다. 썬더볼트와 키보드 백라이트가 탑재되었고 11.6인치 기본형 모델이 $999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용 노트북 수요는 맥북과 맥북 에어가 충족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역할은 파워북 G4의 후속작 맥북 프로가 맡게 되었는데요. 유니바디가 적용되기 전 맥북 프로는 파워북 G4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이후 15인치와 17인치 유니바디 맥북 프로가 등장했습니다. 고급형 맥북이 마감 문제가 있었던 반면 유니바디 맥북 프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마감과 높은 내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는 가로 2880, 세로 1800픽셀의 고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도 배터리 타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호평이었습니다. 대신 레티나 디스플레이 시대부터 17인치 모델은 단종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인치 보급형 맥북이 리뉴얼되어 재등장했는데요. 디자인이 다듬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때문에 같은 경량형 라인업인 맥북 에어가 단종되나 싶었지만 오히려 12인치 맥북은 2017년 3세대를 마지막으로 또다시 단종됩니다. 대신 2018년에는 맥북 에어가 무려 8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되었는데요. 더 가벼워진 무게, 스페이스 그레이와 골드 색상의 추가,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가 특징이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맥북 에어가 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는 2016년 등장한 터치바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단 기능키가 터치 스크린으로 대체되면서 고급형 노트북의 느낌을 뭔가 풍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터치바 사용성에 대해서는 혹평이 많습니다. 일단 터치 피드백이 전혀 없는 데다가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이핑을 하기가 어려워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ESC 버튼을 자주 쓰는 사용자는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포트가 모두 썬더볼트 3로 변경되었는데요. 썬더볼트 3는 USB-C 타입과 호환되는 포트로 데이터 전송, 외부기기 연결 외에도 충전, 그래픽카드 연결, 모니터 연결까지 가능한 만능 포트입니다. 그러나 모든 포트를 없애고 4개의 썬더볼트 3 포트만 탑재한 것에 대해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허브를 반강제적으로 구매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불 들어오는 사과를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2019년 말에는 15인치가 아닌 16인치 맥북 프로가 등장합니다. 기대하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완성도 높은 맥북 프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버터플라이 키보드 대신 가위식 키보드가 다시 탑재되어 키감을 개선했으며 ESC 키가 터치바에서 빠지고 물리적 버튼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스피커, 마이크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방열판 크기를 키우고 공기 흐름을 개선하여 쿨링 성능이 체감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좋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2020년에는 새 13인치 모델이 인텔 10세대 CPU를 탑재하고 출시되었는데 16인치 모델이 부담스러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WWDC 2020에서 애플은 그간의 루머를 확인시켜줍니다. 바로 아키텍처를 또 전환하는 것인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칩으로 설계 역량을 증명한 애플은 이제 맥에서도 직접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애플은 인텔 X86 아키텍처에서 ARM 기반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2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는데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환에 완전히 성공한다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ARM 기반 칩의 높은 전성비로 배터리 타임 향상. 둘째, 발열 감소. 셋째, 아이폰, 아이패드, 맥과의 앱 호환. 넷째, 인텔 CPU 발매 시점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신제품 출시 가능 등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ARM 기반 맥에서는 윈도우 설치와 사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2020년 말부터 ARM 기반 맥이 하나씩 출시될 텐데요. 그 첫 제품은 단종되었던 12인치 맥북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저사양의 제품부터 ARM 기반 칩셋을 탑재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애플이 파워PC, 인텔에 이어 이번 ARM으로의 전환도 성공할 수 있을지, 맥북 프로를 비롯한 고사양 맥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